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누스 왕제, 샤르마니 황제,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리고리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잔틴 제국의 동방교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된 네스토리스파 기독교의 전파 경로를 추적 중인데요. 비잔틴 제국의 적대 국가인 페르시아를 거쳐서 헤프탈, 그리고 중앙아시아, 최종적으로 당시 중국의 당나라까지 와서 흥망성쇠를 겪은 과정을 지난주까지 잘 살펴봤죠. 지난 영상까지. 자, 오늘부터는 이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 당나라가 멸망하기까지의 중국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흉노족을 토벌한 한나라 무제를 살펴보면서 이 한나라 멸망까지 역사는 다룬 바 있죠. 그 이후 역사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네스토리우스파 동방으로 간 기독교라고 하는 큰 테마에서 오늘은 이제 후한부터 사마염의 진나라 통일까지 중국 역사를 좀 살펴보죠. 자, 한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 역사 지난 영상에서 쭉 한번 시리즈로 살펴본 바 있는데요. 간략히 그 주제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자, 삼황 5제 전설적인 그 왕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통일 왕조가 세 번 이어지고요. 주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지죠. 그걸 통일한 게 누굽니까?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진시 황제의 진나라예요. 오늘 등장할 또 진나라가 있는데 그건 사마염의 진나라인데 한자가 달라요. 진시 황제의 진나라. 그리고 한고조 유방이 창궐한 한나라가 있죠. 그 한나라가 외척 왕망에 의해서 신나라가 등장하면서 멸망한다. 거기까지 한번 다룬 바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한나라의 후속편입니다. 유수가 창건자인데요. 그는 한고조 유방의 9세 손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주후 25년 후한을 건국합니다. 과거 수도는 장안이었죠. 장안에서 낙양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외척 왕망이 찬탈했던 그 신나라를 기준으로 그 전의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하고요. 신나라 이후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지도와 함께 보겠는데요. 자, 지금은 로양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낙양이죠. 그 옆에 장안이 있었고 장안에서 낙양으로 수도를 옮긴다. 그래서 후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후한의 창건자인 유수는요, 광무제라고 하는 시호를 받게 되는데, 광무제, 빛나는 무공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제 23년 곤양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결국 즉위하게 되는데, 그는 불과 1만의 군사로 이 43만의 이 왕망의 군대를 이깁니다. 이 전설적인 승리죠. 그죠? 그리고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전투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유수입니다. 그래서 광무제라는 시호는 아마도 그게 딱 어울리는 시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평소에 온유하고 정직하며 또 성실히 농업 경영에 몰두하던 지주 청년이었는데, 당시 왕망 타도의 물결 속에서 호족 연합군의 대표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결국 지방 호족들의 지지와 열렬한 후원 속에서 후한을 창건하면서 즉위하게 되죠. 후한은요, 중앙 집권적이었던 전한과 달리 호족 세력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후한 시대 내내 이 호족들의 어떤 대토지 소유는 점차 확대되면서 나중에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를 맞이하면서 군웅이 활과하는 혼란기를 겪게 되죠. 이 후한 왕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국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종이.
이제 한나라 때 발명되기 때문에 한나라 한자 써가지고 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가? 바로 채륜입니다. 채륜. 이 채륜은 원래 환관이었어요. 환관. 하지만 그는 수공업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고요. 당시 그 한대의 꾸준한 경제 성장은 학문의 발달을 촉진시켰고요. 이 종이 발달을 요구하는 어떤 문화적인 수요층을 이제 확대시켰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발명한 이 종이 기술이 751년 이 탈라스 전투, 당시 당나라와 이슬람, 당시 아바스 왕제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탈라스강 근처에서 한판 붙거든요. 여기 보면 탈라스 전투입니다. 탈라스. 여기에서 이제 아바스 왕제 이슬람과 이제 서역까지 진출한 요 당나라가 한판 붙게 되는데, 당시 당나라 쪽 총사령관이 누구냐면요,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 출신의 고선지 장군이에요.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 바로 당나라가 지죠. 당나라가 집니다. 그러면서 2만 명의 포로가 이슬람 쪽으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 가운데 종이 만드는 이 제지 기술자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결국 이 종이 기술이 서방에 전파되면서 근대 유럽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기억할 인물이 장형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혼천의라고 하는 자동 천문 관측기를 이제 발명합니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지동의, 세계 최초의 어떤 지진계인데요. 이걸 가지고 5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지진을 정확히 포착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떤 조선 세종 때 어떤 장영실에 해당하는 인물이 요 장형이다. 장형 옆에 있는 요 기계가 바로 지동이라고 하는 지진 측정계인데요. 하지만 장영실이 활동할 때 시기는 15세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요건 거의 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살펴볼 인물이 바로 반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초. 1세기 후반에 흉노가 다시 분열을 하거든요. 그 틈을 타서 후한은 반초를 내세워서 다시 실크로드에 재진출을 하게 됩니다. 반초는 타림 분지,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에 누란국을 복속시키는데요. 바로 누란국, 여기에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에 누란국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반초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로 부득호열, 부득호자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누란국에 들어가서 결국 누란국을 복속시키면서 서역 진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는 이제 자신의 부하인 감령이라는 사람을 로마 제국에 직접 사신으로 파견하기도 하는데, 요 후한 시대의 반초는요, 전한 시대의 장건, 서역을 개척한 장건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 후한 시대는요,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 바로 외척, 그리고 환관들의 전행이 정말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황제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유전적 요인 때문인지 몰라도 창건자인 광무제, 그리고 그의 아들인 명제 두 사람만 각각 62세, 48세까지 살고요. 그 이후의 황제들은 전부 하나같이 단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계가 단절되고 결국 반계에서 계승하다 보니까 황제의 위엄은 더욱더 손상되죠. 자, 이때부터 외척과 환관의 정쟁이 시작되는데, 이 환관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철저하게 이 전제 군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동방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불구자로서 이 후궁이 많은 궁궐 안에서 연락사무를 담당했던 게 환관이에요. 보통 이제 궁형을 받은 죄인이나 이민족으로 충당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기를 쓴 사마천 역시 궁형을 받고 이제 환관으로서 이제 자신의 역작인 사기를 완성하게 되죠. 나중에 환관은요, 황제와 지근거리에서 있는 최측근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권력 야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거세하고 환관에 지원하는 일들이 후한 시대에 많았습니다. 이 환관과 이제 맞은편에 있던 그 정적이 누구였는가? 외척이었죠. 이 후한 시대 최악의 외척은 양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는 순제, 충제, 질제, 환제, 총 4대 황제에 걸쳐서 온갖 전행을 일삼았던 아주 악질 외척이었어요. 이 환제는 자신의 이 환관인 단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양씨 일족을 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후한은 최대의 환관들의 전행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외척을 척결하면 환관들이 또 이제 전행을 일삼고 그런 거죠. 자, 이때 이제 환관들에 의해서 부정부패와 매가 매직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거든요.
이때 나온 말이 십상시, 바로 영제라는 황제 때에 국정을 농단한 장량, 조충을 비롯한 10명의 이 환관, 이 내시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십상시라고 합니다. 이 십상시의 전행에 의해서 한나라는 결국 이제 오늘 내일 하게 되죠. 우리 한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의 비서관 3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고리 3인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 3명을 뭐라고 이렇게 비유했는가? 바로 십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십상시. 그 십상시가 바로 이 후한 시대 국정을 농단했던 10명의 그 환관, 내시를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이러한 그 환관, 외척에 맞서서 부정부패 척결을 주장했던 이응, 진번을 비롯한 이 선비들이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하는가? 청류파 선비, 청류파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들은 환관이나 외척 일파를 탁류라고 부르고, 탁류, 탁한 거, 어지러운 거,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독야 청청, 이 청류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이 환관 세력은요, 2번에 걸친 당고의 금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에 뭐냐,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이 환관 세력이 청류파 지식인들을 관직에서 철저히 배제시킨 사건이에요. 166년, 169년 총 2번 일어났는데, 이것은요 이제 고대 이 진시황 때 일어났던 분서갱유에 필적하는 일종의 사상 탄압 사건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환관이 완승한 것 같지만 이후 이 청류파 지식인들은요, 이 제야의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탄탄한 귀족층으로 성장하게 되죠. 나중에 결국 이 청류파 지식인들이 결국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후한 이런 그 상황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당시 시리에 빠진 농민들은요, 이 도교적인 신흥 종교인 태평도, 오두미도 이런 것들에 빠집니다. 이 태평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적을 태워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교리를 믿는 그런 종교고요. 그리고 오두미도는요, 곡식 5마리를 바치면 병이 낫는다. 어떤 이런 미신적인 이제 종교 이런 것들 믿는 거예요. 다 도교에서 나온 아류인데,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이 태평도의 전국 지부가 군사 조직으로 전환되어서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였습니다.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동시에 농민 36만 명이 봉기하게 되는데, 이게 비밀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당국에서 몰랐다고 합니다. 이들은 머리에 새로운 세상을 상징하는 황색의 띠를 둘러가지고 황건적이다 이렇게 후대에 알려져 있죠. 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주모자는 장각, 장량, 장보로 불린 3형제였어요. 이들에 의해서 무려 30년간 이 난이 이어지면서 결국 후한은 이제 멸망하게 되죠. 황건적의 난이 진압되고 나서 이 난 평정에 큰 역할을 했던 이 호족들에 의해서 결국 본격적으로 군웅할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이제 삼국지로 유명하게 되는데, 삼국지 스토리, 후한이 멸망하기 한 이후에 그 스토리, 그것은 바로 동시대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삼국지가 있고요. 여기에다 소설적인 재미를 좀 덧붙여서 쓴 원나라 말기에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이, 이 두 개가 이제 후한 말기에 그런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삼국지의 시작점은요, 후한 12대 황제인 영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권력은 외척, 하진이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상시로 불리는 환관들과 권력 투쟁을 하고 있었죠. 외척 하진은 환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 군벌을 끌어들이는 아주 멍청한 짓을 하는데, 이때 끌어들인 군벌이 누구냐? 하동의 태수였던 그 유명한 동탁입니다. 동탁 역시 늘 중앙 진출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하진과 손잡고서 순식간에 하진과 이 환관 세력을 모두 소탕하고서 손쉽게 정권을 장악합니다. 자, 그 이후에 동탁은 이제 황제를 갈아치우는 등 당시 황제였던 소제를 폐위시키고 헌제를 옹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각종 전행과 폭정을 일삼죠. 자, 그러면서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데, 거기에 맹주가 누구였는가? 바로 화북의 강자인 원소죠. 192년 이제 결국 동탁은 이제 반동탁 연합군에 의해서 쫓겨나고 결국 그는 장안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의 양아들과 같은 여포에게 결국 살해되죠. 그의 살찐 배꼽에 불을 켰는데 다음 날까지 탔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이 디룩디룩 쪘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 원소는요, 이 동탁 제거라는 대의 명분으로 거병을 했지만 사실은 원소 역시 굉장히 권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 모여든 신흥 세력들 역시 속으로는 저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동탁보다 못한 게 뭔데 하면서 다 야망을 불태웠죠. 그 가운데 손견 그리고 조조 이 두 인물이 가장 유력했는데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는요, 이 시기에 방랑 중이었습니다. 삼국지연의에는 이 시기에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만나서 복숭아밭에서 도원결의를 맺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스토리라기보다는 어떤 소설적인 재미를 위해서 작가 나간 중에 그냥 추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진수는요, 삼국지에서 인물 됨됨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둘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적당한 성공에 만족하는 관망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주의 공손찬 그리고 형주의 유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지도는 이제 후한 시대에 총 13주 13개의 주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유주의 공손찬 그리고 요 형주, 중원지방에 있는 형주, 여기에 유표, 이 두 인물은 바로 관망파로 대표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정점에 도전하는 어떤 대권파, 대권에 도전하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유비, 조조, 손권이죠. 당연히 이 진수는 이 대권파 3명을 주인공으로 해요. 그래서 자신이 쓴 책 제목도 뭐예요? 삼국지다. 삼국지. 이 삼국지에는 3대 대전이 나오죠.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인데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관도대전은 200년에 이 조조와 원소가 싸웁니다. 화북의 양대 세력인 두 인물이 동탁을 제거한 이후에 이제 동탁이 옹립한 헌재의 정통성을 놓고 대립하게 되죠. 조조는 황제를 손안에 넣고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원소와 대립합니다. 이때 누가 이기는가? 바로 조조가 이기죠. 조조. 이러면서 화북의 패권자가 되죠. 바로 관도대전이 벌어진 전투. 여기에서 원소와 조조가 싸워서 바로 조조가 이기게 된다. 자, 그 이후에 이제 208년 이제 적벽대전, 유명한 전투죠. 여기에서는 바로 화북의 패권을 잡은 조조가 형주 땅을 노립니다. 형주는 당시 중원 한가운데로 사통팔달의 요지죠. 이 형주의 유표는 소국적인 관망파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에 유표한테 몸을 의탁했던 사람이 누군가? 유비예요. 근데 조조가 쳐들어오니까 유비는 강남의 오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조조는 형주 땅을 간단히 접수하고 강남의 오나라로 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조와 오나라의 손권, 또 거기로 이제 망명한 유비, 손권 유비 연합군과 조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연합군에 속한 황계는요, 거짓 항복의 깃발을 꽂고 조조 진영으로 가는데, 그 뒤에 따르는 배 열척에는 뭐가 있었는가? 마른 섭과 갈대로 가득했어요. 때마침 세찬 동남풍이 불게 되고 결국 조조의 대선단을 다 불태우게 된다. 화공 전술로 결국 이기게 되는 겁니다. 때마침 불어온 동남풍 유명하죠. 이 조조군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들의 도망을 막고 또 배멀미를 줄이기 위해서 배를 쇠고랑으로 다 연결했다가 결국 배가 하나 타면서 다 그냥 배들이 다 불에 탔다. 그렇죠? 양쯔강에서 벌어졌던 두 번째 대전, 적벽대전. 여기에서 바로 손권, 유비 연합군이 조조를 이기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전투가 뭐냐? 이릉대전입니다. 221년. 자, 연합군 승리한 이후에 손권은 어떻게 합니까? 유비에게 형주 땅을 떼어줍니다. 유비는 형주 땅을 거점 삼아서 남서쪽의 파촉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자, 오나라 공격으로 인해서 형주의 책임자인 유비의 사람 누굽니까? 관우가 죽어요. 그리고 형주 땅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비는 관우의 복수를 위해서 오나라를 침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릉전투는 유비와 손권의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손권이 이기게 되죠. 바로 이릉전투. 그래서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투 가운데 3대 대전을 간략히 한번 살펴봤고요. 자,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그때는 바로 220년입니다.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바로 헌제를 압박해요. 바로 후한의 황제인 헌제를 압박해서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이 황제로 즉위하죠. 위나라 황제로 즉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후한의 광무제로부터 하면은 196년,
그리고 전한의 한고조 유방으로부터 하면은 422년 동안 이어졌던 이 한나라는 결국 최종적인 멸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조비가 세운 위나라, 그리고 유비가 세운 총나라, 그리고 손권이 세운 오나라, 소위 말하는 삼국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바로 위나라, 여기는 누굽니까? 바로 조비, 조조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나라, 여기는 누굽니까? 손권이 건국한 오나라, 그리고 총나라, 바로 유비가 건국한 총나라. 그래서 위, 촉, 오의 삼국시, 바로 삼국시대, 삼국지의 메인 시대, 메인 무대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 세 나라 가운데 최강국은 위나라였어요. 그리고 최약체는 총나라였죠. 이 총나라의 유비가 죽고 나서 그의 좀 미력한 아들인 유선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명문장으로 유명한 출사표를 바치고 위나라를 정벌하는 북진 정책을 펴죠. 그 출사표가 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은혜를 입고 감기역을 이길 길 없어 이제부터 출진하려 하옵는 바 표를 바치려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살을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유명한 출사표. 우리가 뭐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진다. 출사표, 그 말이 이제 이때 나온 말이죠. 제갈공명은 7년간 이제 북쪽에 있는 위나라와 싸우는 북벌전을 펼치게 되지만 하지만 그는 진중에서 결국 병사하게 됩니다. 이 북벌전에서 이 제갈공명과 지략을 다툰 위나라의 명장이 누군가? 바로 사마의죠. 사마의. 이 사마의는 이제 성을 지키는 지구전으로 당시 물자가 부족했던 총나라의 결국 자멸을 이끌게 되죠. 결국 263년 총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265년 명장, 위의 명장인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이 결국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건국하죠. 그리고 나서 280년에 오나라마저 멸망을 시키면서 결국 진나라 이름으로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요 진입니다. 진시황제의 진, 그 진과 한자가 다르죠. 바로 사마염에 의해서 통일된 바로 진나라. 사마염은 위 황제의 제위를 찬탈하고 진나라를 건국하죠. 265년. 그리고 그 사마염은 중국 역대 통일 왕조의 초대 군주 창건자 가운데서 집안덕을 가장 많이 본 인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자수성가의 대표적 인물은요, 명나라의 태조인 주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빈농의 완전 고아 출신이었다고 해요. 완전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죠. 263년에 이미 촉을 합병했고 280년에 오나라마저 정복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수도를 낙양으로 삼게 됩니다. 이 사마염의 진나라는 4대에 걸쳐서 37년밖에 가지 않아요. 사마염, 사마충, 사마치, 사마업으로 이어지는데, 사마충은요, 백성들이 막 굶는다고 난을 일으키자, 그러면은 곡식 대신에 고기를 먹으면 되지 하면서 건면했다고 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마지막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생각나는 이제 상황이죠. 이 사마염의 진나라는 파랑의 난, 여기 뭡니까? 바로 사마씨, 왕족인 사마씨 8명이 계승 문제로 무려 15년간 내란을 펼치게 돼요. 거기에 서로 이제 주변의 유목민을 용병으로 고용을 하면서 나라가 난리통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영가의 난인도 벌어집니다. 이것은 이민족들이 진나라의 수도 낙양을 점령하죠. 결국 진나라는 316년 흉노족 유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후에 황하 이북은요, 오호, 5개의 오랑캐들이 16개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흉노족, 선비족, 갈족, 강족, 저족, 요 5개 오랑캐가 무려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소위 말하는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고요.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바로 황하강이 있죠. 그리고 밑에 양쯔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화이수이라고 하는 회수강이 있죠. 이 북쪽, 화이수이역 북쪽 여기는 5개의 오랑캐, 선비족, 흉노족, 갈족, 강족, 저족, 이 5개 오랑캐가 여기에 무려 16개 나라를 세웁니다. 5호 16국. 하지만 이 진나라는요, 낙양을 수도로 했던 진나라는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양쯔강 밑에 있는 요 건강, 현재 난징이죠. 남경이라고 합니다. 남경.
이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동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동진 시대가 펼쳐지죠. 동진. 이 동진 시대를 펼친 그 창건자는 누구냐? 바로 사마예에 의해서 동진 시대가 펼쳐지면서 한족이 본격적으로 이주하면서 양쯔각 이남의 요 강남 지역, 당시 버려졌던 이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나중에 경제의 중심이 바로 요 강남 지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바로 후한의 시작부터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사마염에 의해서 진나라,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의 멸망까지 한번 중국의 역사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